안녕하세요. 꽃이 막 피기 시작한 봄, 둘도 없는 인연을 만난 50대 남자입니다. 보면 볼수록 사람 인연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싸움 없이 잘 지내던 사람과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틀어지기도 하고, 외나무 다리에선 원수 같았던 사람과 어떤 일을 계기로 관계가 개선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저 역시도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기도 하고 또 끊어내기도 했는데요. 최근 사랑하는 어머님을 떠나보내게 되면서 제게 둘도 없는 특별한 인연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주고 가신 마지막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못 만날 기막힌 인연, 그리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장 안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셨어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가게는 항상 순대국밥을 맛보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곤 했답니다. 아버지도 책임감이 강하고 저희 남매에겐 늘 슈퍼맨 같은 분이셨지만 어머니도 무척이나 단단한 분이셨어요. 국밥을 맛있게 먹고 나가는 손님들께는 늘 웃는 모습이셨지만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에겐 호랑이가 따로 없었죠.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날, 한 손님께서 국밥 한 그릇에 소주 두 병을 마시고선 잔뜩 취해서 낼 돈이 없다고 외상을 달아달라며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소리를 지르는 그 손님이 무서워 가게 뒤쪽에 숨어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선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손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외상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밥을 먹질 말았어야지. 아주 배가 남사만해지도록 먹을 거 다 먹고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실 거 다 마셔놓곤 이제 와서 나 돈 없어 배째쇼 하는 거예요? 설령 외상이 된다고 쳐도 내가 손님 뭘 믿고 외상을 해줘요? 아 이런 씨. 그까지 국밥 한 그릇 꼴랑 얼마 된다고 외상을 안 달아줘? 그래 그 돈 벌어서 아주 부자 되겠다 부자 되겠어. 에라이 퇴! 아이고, 그까지 국밥 한 그릇 얼마 한다고 돈도 안 내고 외상을 달아달래요? 참 고맙습니다. 국밥 팔아서 부자 될게요. 단 한마디도 지지 않는 어머니를 보고 그 손님은 부하가 치밀었던지 그냥 아예 바닥에 배를 까고 드러 누워버렸습니다. 어머닌 그런 손님을 보면서 박장대소를 하더니 바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셨고 그 손님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온 경찰분들에게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셨답니다. 아, 물론 돈은 어머니께서 끝까지 받아내셨고 말이죠. 강강약약이라는 말이 있죠. 강한 자에겐 강하게, 약한 자에겐 약하게. 어머닌 그런 분이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진상을 부리거나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에겐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아시는 분이셨고 근처에서 구걸을 하거나 허름한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님이 없는 시간을 틈타 가게로 들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온탕과 냉탕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분이셨답니다. 저와 여동생은 책임감 강한 아버지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를 보면서 엇나감 없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했지만 남동생은 예외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안 하던 말대답을 했고 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걸 극도로 싫어하면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호되게 야단을 치려고 하셨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만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둬. 본인 인생이잖아. 지금은 부모든 선생님이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잔소리로만 들릴 거야.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우린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자고. 아버지와 여동생 그리고 전 어머니가 당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당장 휘어잡아도 모자랄 판에 본인 인생이라고 가만히 기다려주자니 약간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선택이 한 번도 틀렸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남동생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언젠가 스스로 잘못된 걸 깨달을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쌍둥이 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작은 사고를 치고 걸리게 된 것이었죠. 가게에서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학교로 불려가셨고 마침 학교를 일찍 마치고 가게에 있었던 저도 가게 문을 급하게 닫고 나서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짧은 면담을 끝내고 나서 어머니께선 동생의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희 애 좀 먼저 데리고 갈게요. 학교에 있어봐야 어차피 공부에 집중도 안 될 테고 집에 가서 아주 따끔하게 혼쭐을 내주려고요. 담임 선생님께선 어머니의 말에 당황한 듯 하셨지만 이내 조퇴를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학교 정문을 빠져나온 뒤 어머니께선 동생과 따로 갈 곳이 있으니 저보고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호야, 엄마랑 동생이랑 어디 잠깐 들릴 데가 있으니까 먼저 집에 가 있어. 해지고 나서 들어갈 것 같다. 어차피 오늘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가게는 오늘 하루 쉬는 걸로 하자. 알겠어요, 어머니. 먼저 집에 가 있을게요.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며 집으로 먼저 돌아왔고 정확히 해가 저물었을 쯤 어머니와 남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는 남동생과 어머니의 손에 새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이며 온갖 쇼핑백이 잔뜩 들려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여동생과 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동생의 표정은 얄미울 정도로 의기양양했고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아까 들릴 거라고 하신 게 백화점이었어요? 엄마가 나 갖고 싶다는 신발이랑 티셔츠까지 다 사줬다? 그것도 브랜드로. 완전 부럽지? 야, 너 조용히 안 해? 뭘 잘했다고? 철딱서니 없이 말하는 남동생과 투닥거리던 그때 커다란 대성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곡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어머니셨어요.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내어 엉엉 우셨습니다.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저희 남매는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남동생이 당황하며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로 눈물만 펑펑 흘리셨습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남동생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사고 쳐서 엄마 학교까지 오시게 만들고 다신 안 그럴게요, 엄마. 죄송해요. 이젠 정말 사고도 안 치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들 될게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이 적잖게 충격이었던지 그날 이후부터 남동생은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안 하던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뒤늦게 시작한 공부라 많이 힘들어하긴 했지만 말이죠. 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옆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분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20살이 된 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 정든 고향을 떠나 상경을 하게 됐습니다. 5 식구끼리 옹기종기 모여있다가 혼자서 생활을 하려니 외로운 점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지나니 혼자 생활을 하는 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물론 방학이 되면 항상 고향으로 내려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다시 올라가는 날이 되면 어머니는 제게 용돈을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끼니 거르고 다니면 안 된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 알지? 반찬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걸로다가 싹 다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알겠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29이라는 나이에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5년 정도 만난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함께할 미래가 그려지는 사람이었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절로 웃음이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내의 부모님께서도 절 굉장히 예뻐해 주셨지만 저희 부모님도 아내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내를 데리고 고향에 있는 가게로 향한 날, 부모님께선 귀한 손님이 왔으니 제대로 대접을 해야 한다며 가게 문까지 일찍 닫고 저희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좋은 식당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문 닫을 채비를 하시려 하자 아내는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순대국밥 한 그릇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순대국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주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요. 어? 아유, 아무리 그래도 오늘 처음 보는데 맛있는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것도 좋지만 편하고 속 든든한 국밥이 더 좋아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국밥이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그거 한 그릇만 먹으면 하루 내내 굶어도 배가 부르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대체 맛이 어떻길래 그러지? 시간 되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항상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순대국밥이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아이 문어체가 원체 허풍이 심해서 그래. 뭐 정 그렇다면 국밥 한 그릇 맛있게 끓여줄게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는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따뜻한 순대국밥에 깍두기 국물까지 넣어 뚝배기 밑바닥까지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선 아내의 먹성에 놀라시면서도 이렇게까지 맛있고 복스럽게 먹어주니 너무 좋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아주 복스럽게 잘 먹네. 이 정도면 우리 집 맏며느리 자격 아주 충분해. 아니,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쳐. 사람은 자고로 말이야. 편식 없이 뭐든지 잘 먹어야 좋은 거야. 사람 먹는 거 보고 이렇게 흐뭇한 적은 니네 엄마 이후로 처음이다 문호야. 사실 처음 보는 자리이니만큼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을 텐데 스스럼 없이 저희 부모님께 웃으면서 대하고 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순대국밥을 싹 비운 아내에게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말이야. 정말 음식 잘하시는 것 같아. 나 원래 국밥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살면서 어머님이 해주신 것만큼 맛있는 국밥은 한 번도 못 먹어봤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께 요리는 꼭 배워야겠다. 맞아.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좀 좋긴 하지. 처음 뵙는 자리여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부담 하나 없이 음식 잘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 고맙긴 살짝 개걸스러워 보였나 걱정은 좀 되지만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이 예뻐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됐어. 양가 부모님들께 서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저흰 상견례까지 완벽하게 마친 후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허니문 베이비까지 찾아와 줬답니다. 손주가 생겼다고 말씀드리니 저희 부모님은 드디어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냐며 눈물을 지으셨어요.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내 친구들 손주 자랑하는 거 듣고 있으면 마냥 부럽기만 했었는데 이제 나도 자랑할 수 있겠네. 그럼요, 엄마. 나중에 우리 달콩이 태어나면 친구분들한테 꼭 자랑하세요. 얘가 우리 손주다. 이뻐 죽겠지? 하면서요. 밤이고 낮이고 자랑하고 다닐 거야. 그나저나 이제 조금 있으면 입덧도 심해질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다 얘. 입덧하면 살도 막 빠지고 조금만 먹어도 바로 올라오고 하거든.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한다. 알겠지? 아이고 엄마, 옆에서 아주 극지인이 모실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나중에 한번 내려갈게요. 원래 아이 가진 지 2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입덧이 시작되잖아요. 그 시기가 가장 괴롭다는 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행히도 입덧이 찾아올 시기에 먹덧이 찾아와 줬어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고 토하고 이런 가정들을 겪지 않아도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먹덧이 찾아와서 잘 먹는 것까진 참 좋은데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순대국밥을 그렇게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어느 날은 저희 가게 순대국밥이 너무 먹고 싶다며 새벽같이 일어나 엉엉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순대국밥 먹고 싶어. 이 시간에?
내가 24시 국밥집이라도 가서 사올까? 근처에도 맛있는 집 있으니까. 싫어.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것보다 감칠맛도 떨어지고 맛도 없단 말이야. 내 입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순대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알았어, 알았어. 지금은 어머니 주무실 시간이니까 나중에 아침 되자마자 연락드려 볼게.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입덧 대신 먹덧이 찾아왔는데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가리지 않고 시종일관 우리 가게 순대국밥만 찾아댄다고 말이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머님 박장대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새아가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알았어. 엄마가 끓여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게 국물이랑 순대랑 이것저것 가득 싸가지고 택배로 보내줄게. 지금은 조심해야 할 시기니까 나중에 안정기 접어들면 가게로 직접 먹으러 와. 그렇게 어머니께선 직접 만드신 육수와 순대 등을 꼼꼼하게 포장해서 보내주셨고 그렇게 기다리던 순대국밥을 한 입 먹은 아는 정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국밥이 저렇게 좋을까 싶은 마음에 신기하기도 했고 맛있게 먹어주는 아내가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가 만삭에 접어들었을 무렵 저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건강 하나만큼은 늘 자부하셨던 아버지께서 집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것이었죠. 아버진 급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옮겨졌고 여동생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부부는 급히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 중환자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힘없이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어머니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계속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하더니 나중엔 화장실 들어가서 토까지 하더라고. 그렇게 계속 비틀거리면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다가 쓰러지셨어. 그래서 원인이 뭐래? 대체 뭐길래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야? 뇌출혈이래. 뇌출혈 골든타임이 3시간 정도인데 아빠 너무 늦게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우리 아빠 어떡해? 얼마나 아팠을까? 뇌출혈은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 작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버진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됐어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게 좋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진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시지. 많이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평생 저희 집 기둥이 되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거기선 아프지 마시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하늘에서 잘 지내나 못 지내나 꼭 지켜봐 주셔야 돼요. 아셨죠? 여보, 우리 같이 산 지 30년이 넘었네. 그동안 같이 장사하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살았는데 그치? 그래도 당신이랑 함께하는 세월 동안 이렇게 든든한 자식들도 셋이나 낳고 예쁜 며느리도 보고 참 행복했어. 다음 생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좀 더 내 옆에 오래 있어줄 거지? 애들이랑 새아가 내가 잘 챙길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바람 타고 훨훨 떠나. 나도 머지않은 날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알겠지? 많이 사랑해, 여보. 아버진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이별은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더라고요. 아내는 홀몸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만삭이었기에 충분히 힘들었을 법도 한데 장례를 치르는 내내 단 한 번도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는 조문객을 맞았고 또 조문객들의 식사까지 일일이 들고 나를 정도였죠. 그 모습을 보고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제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힘들어도 어머님, 당신, 아가씨, 도련님이 더 힘들지. 그리고 내가 맏며느리잖아.
이 정도는 거뜬히 해야 하지 않겠어? 본인 몸도 많이 힘들 텐데 아무렇지 않게 웃어주는 아내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눈물로 보내드린 후 어머니와 동생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와 둘이 운영하시던 가게는 앞으로 어머니 혼자 운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추억마저 정리하고 싶진 않으시다며 본인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탓에 조용히 뜻을 존중해 드렸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아내는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낳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엔 둘째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국밥집을 열심히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서 잘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걱정했었는데 동생들도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해서 그나마 안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잔잔하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대 중반이었던 제가 50이 됐을 무렵 저희 식구에겐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를 것 하나 없었던 하루, 남동생의 문자 한 통으로 평범한 하루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연락이었죠. 암세포는 이미 폐와 척추까지 퍼져버린 상황이라 수술을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고 서울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받아 급하게 가게를 내놓고서 가족 모두가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서 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엄마, 유방암 말기래. 폐랑 척추까지 암세포가 번져서 수술은 진짜 의미가 없다더라. 의사들은 진짜 냉정해.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내뱉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선택지를 줬어. 연명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말년을 편하게 보내실 건지. 근데 엄만 웃으면서 자긴 더 살고 싶은 생각 없다고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동안이라도 편하게 살다가 가고 싶다고 호스피스 들어가겠다고 하시더라. 남동생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나니 누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 눈물이 미친 듯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일 거라고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너무 믿기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소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겨우 마음을 안정시키고 아내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날 아내와 전 서로 꼭 끌어안은 채로 1시간을 넘게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을 만큼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셨던 국밥집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꼭 울지 말아야지. 장남답게 굳건한 모습으로 꼭 안아드려야지. 괜찮다고 말씀드려야지. 마음속으로 몇십 번, 아니 몇백 번을 되뇌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중 나간 기차역에서 헬스케진 어머니 얼굴을 본 순간 어린애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절 어머니께선 아이 달래듯 토닥여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문호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아기네 아기. 왜 울어? 별로 울 일도 아니구만. 정작 당사자는 이렇게 덤덤한데 웬 니들이 더 난린지 모르겠다. 뭐라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눈물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한참을 품에 안겨 눈물만 펑펑 쏟아냈고 같이 마중을 나온 아내도 어머니를 끌어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을 하고 난 후 저는 동생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 둘 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회사까지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리는 건 분명 어머니도 원치 않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찾아와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시고 어머니의 쩍쩍 갈라진 손톱에 매니큐어를 예쁘게 칠해주기도 하시고 손가발을 마사지 해주기도 하셨죠. 어머니께선 내가 언제 또 이런 호사를 누려보겠냐며 죽기 전까지 잘 누리다 가겠다고 웃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옆에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들께
아내를 자랑하기도 하셨답니다. 여기 우리 며느리 참 예쁘죠? 남편한테도 참 잘하는데 나한테는 얼마나 더 잘하는지 다시 태어나도 우리 며느리 같은 애 못 만날 거예요. 맞아요. 며느님 요즘 시대 보기 드문 효부세요. 아드님께서 참 장가를 잘 드셨네요, 어머님. 어머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눈물을 꾹 참느라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니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버텨주셨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어머니의 의식은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던 수녀님께선 저희 부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머지 가족들도 부르시고요. 예정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버텨주셔서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진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론 이제야 편히 쉬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편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의식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밤 고향에 있던 동생들도 올라오고 아이들도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한 방에 모였습니다. 숨을 가쁘게 내쉬던 어머니께선 옆에 있던 제 옷깃을 끌어당기시더니 뭔가 할 말이 있으신 듯 입을 계속해서 힘겹게 뻐끔거리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만약에 내 장례식이 열렸을 때 혹시라도 명호라는 청년이 찾아오거든 동생을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잘해줘야 한다. 이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한테 하는 부탁이야. 하늘에서도 지켜볼 거니 그 아이가 찾아오면 꼭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 알겠지? 네,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할게요. 명호라는 청년을 동생처럼 대해달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동생들과 저희 아들들,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봄눈이 내리던 3월의 어느 날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같이 일을 했던 상인분들로부터 시작해 어머니의 소시적 친구분들까지 찾아오셔서 모두 같이 슬픔을 나눠주고 가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살짝 정신 없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0시 정도가 되니 찾아오는 조문객들의 발길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오늘은 더 올 손님이 없겠지 싶던 그 순간 한 청년이 대성통곡을 하며 장례식장 안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선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주저앉은 채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큰 소리로 오열하는데 저와 동생들,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당황스러워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우는 바람에 이러다 초상 한 번 더 치르겠구나 싶어 저는 황급히 달려가 그 청년을 달래며 물었습니다. 저기 늦은 밤에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실례지만 누구신데 이렇게까지 슬퍼하시는지. 죄송합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전 김명호라고 합니다. 명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반짝하고 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에서 들었던 그 이름, 엉엉 우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청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명호 씨의 이름을 듣고서 등을 살살 어루만져줬어요. 당황스럽긴요. 울고 싶은 만큼 실컷 울다가요. 눈물은 참으면 나중에 가슴속에 응어리 져서 남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펑펑 울어요. 명호 씨는 제 목소리에 울컥한 듯 한참을 더 소리내어 울다가 이내 감정을 추스른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럼 명호 씨를 데리고서 아무도 없는 식당 쪽으로 이동했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명호 씨와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얼마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말이죠.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까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만약 장례식이 열리고 명호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찾아오면 친동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마지막 부탁이라고. 대체 얼마나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이길래 유언으로 동생처럼 대해달라는 말씀을 하실까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아까 명호 씨가 대성통곡하는 거 보고 나니까 살아생전 어머니 어떤 인연이었는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어, 전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론 엄만 이혼하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이랑 살림을 차렸고 아버지 혼자 어린 절 맡아서 키우셨대요. 그래도 엄마 없이 자랐다는 소리는 안 듣게 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거의 안 자고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요. 근데 하늘에서 성실한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제가 3살 되던 때 아빠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제대로 안 나요. 엄만 다른 남자랑 살림 차려서 나간 지 오래고 아빤 돌아가시고 전 이제 막 걸음마 떼고 말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제 고아원 보내라고.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대요. 제 눈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 그리고 죽은 자식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형편이 좋지 않은 분이셨어요. 저 하나 걷어 키울 형편도 안 됐지만 그래도 절 포기할 수 없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맨날 첫날 리어카 끌고 폐지랑 공병을 주우러 다니셨고 저는 너무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기 전까지 맨날 대문 앞에 쪼그려 앉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깜빡 잠들기도 하고 눈 떠보면 할머니가 따뜻한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계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좋은 기억이었나 봐요. 지금까지 생각이 날 만큼. 할머니는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릴수록 잘 먹고 커야 된다면서 저한테 맛있는 소시지 반찬이나 고기 반찬을 해주시곤 하셨거든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올 때마다 할머니한테 뽀뽀를 해드리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끔 해드리는 그 뽀뽀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한없이 따뜻하기만 하셨던 할머니는 제가 9살이 되던 해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9살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건 다 아는 나이잖아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울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울면 니네 할머니 너 두고 마음 편하게 못 간다고. 그 말에 거짓말처럼 울음이 딱 멈추는 거 있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너무 슬펐는데 그래도 이왕 가시는 거 마음 편히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랑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명호 씨가 담담하게 얘기를 해나가는데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싶어서 마음 한구석이 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랑 둘이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도 폐지랑 공병 줍는 걸 돕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눈보라가 치든 상관없이요. 비 오고 눈 오는데 공병이랑 폐지를 주우러 다녔어요. 돈 버는데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우산이나 우비 하나 없이 그렇게 열심히 고사리 손으로 공병이랑 폐지를 주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들 할아버지와 절 미친 사람들 취급했고요. 근데 저희를 유일하게 따뜻한 손길로 감싸준 분이 계셨어요. 그게 바로 고 사장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까 명호 씨를 봤을 때 누군지 못 알아봤던 걸로 봐선 동생들도 명호 씨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비 오는 날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 저희가 있는 곳까지 와서 모아둔 폐지나 빈 소주병들을 리어카에 실어주셨고 비에 젖지 않게끔 비닐까지 야무지게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제게 우비까지 주시면서 비 오는 거 맞지 말고 이거라도 쓰고 다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더운 날엔 더위 먹지 말라고
물을 먹기 좋게끔 얼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주 가끔씩 하굣길에 고사장님을 마주치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라며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하셨어요. 한겨울에 할아버지랑 리어카를 끌고 가면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하고 몸 좀 녹이고 가라면서 순대국밥도 2그릇 내주셨는데 저희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계속 사람이 밥을 먹었으면 값을 치러야지 하면서 돈을 내려고 해도 아이고 영감님 됐어요. 이러시면서 극구 사양하시던 분이셨어요. 고 사장님은. 명호 씨는 은은하게 미소를 띄우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이 되던 해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아버지마저 기관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었어요. 17은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될랑 말랑하는 시기잖아요. 딱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기분 있잖아요. 어차피 이제 내 옆엔 아무도 없고 날 챙겨줄 사람도 없고 내가 엇나가도 바로잡아줄 사람, 야단쳐줄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인생 막 살자, 엉망진창으로 살아보자 한번. 이러고서 17봄부터 완전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같은 학년 애들 돈 뜯어가는 건 기본이고 그때 담배도 배웠고 소주 마시는 법도 배우고 새벽에 오토바이도 막 타고 다니고 진짜 쓰레기 짓이란 쓰레기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녔어요. 아마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보시면서 가슴을 치셨을 거예요. 저놈의 자식 저거 왜 저러나 하고 방황을 제대로 했네요. 충분히 심적으로 힘들면 엇나가게 되는 게 사람이니까 이해해요. 그렇게 막장처럼 살던 어느 날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딱 고 사장님을 마주친 거죠. 머리도 딱 세우고 귀도 여러 개 뚫고 담배까지 피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셨겠어요. 전 애써 모른 척 시선을 피했는데 고 사장님이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제 귀를 확 잡아당기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어른이 나도 안 피는 담배를 네가 뭐 한다고 피냐? 그리고 귀는 또 이게 뭐고 머린 이게 뭐야? 너 안 되겠어 따라와 하면서 제 귀를 잡고 질질 끌고 가셨어요. 잡힌 제 귀가 얼마나 아프던지. 어머니가 그래서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선 국밥집으로 데려가서 순대국밥 한 그릇 따뜻하게 말아주시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최근에서야 듣게 됐다고. 진작 알고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갑자기 너 왜 그렇게 됐냐고. 원래 안 그랬지 않느냐고. 이러면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랑 할머니께서 2발 뻗고 편히 쉬시겠냐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뭔가 죄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난 어차피 이제 잡아줄 사람도 없고 옆에 있어줄 사람도 없는 천의 고아니까 세상에 나 혼자 남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했는데 그때 사장님이 제 등짝을 엄청 세게 때리셨어요. 그래서요? 막 씩씩거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니 너 보면 우리 작은 아들놈 어릴 때가 생각이 난다고. 그놈도 딱 어렸을 때 너 같았다고. 지금은 멋 모르고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게 마냥 좋을지 몰라도 지금 술 담배 하면 나중엔 분명히 후회한다고. 내가 봤을 때 너 머리도 영특하고 성격도 좋아서 뭘 해도 될 놈이라고. 그리고 네가 왜 혼자냐고. 내가 있는데. 내가 네 뒤에서 든든한 백이 돼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해보자고. 그 말을 듣는데 무슨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눈물이 죽죽 흐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나는 옆에 있어주겠다고. 내가 널 잡아주겠다고 말해주는 어른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때 진정으로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됐죠. 그때부터 어머님 명호 씨의 후원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선 근처에 있는 단과학원에 등록을 시켜주셨고 국밥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명호 씨를 국밥집으로 불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인 뒤에 조금 더 조용하고 편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선행을 남의 입으로 들으니 뭔가 신기하면서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땐
성적이 완전 개판 5분 전이었는데 그래도 고 사장님이 매일같이 밥도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끔 공간도 내어주신 덕분에 조금씩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땐 전교권 안에도 들었었는데 그때 고 사장님이 절 껴안고 엄청 우셨어요. 봐, 하면 되잖아. 안 되는 게 어딨니? 하면 다 되는 걸 하시면서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더라고요. 그만큼 고 사장님 품이 따뜻하기도 했고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고 수능을 치던 날 고 사장님이 저한테 여시랑 찹쌀떡 사주시면서 원하는 대학 꼭 붙으라고 주문도 걸어주셨어요. 그 덕분인지 명호 씨는 서울 안에서도 제법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고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시며 명호 씨의 첫 대학 등록금과 자취방 월세까지 내주셨다고 해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했는데 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생이 공부에 전념해야지 아르바이트 무슨 아르바이트. 생활비 내가 조금씩 보내줄 테니까 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라고요. 달달이 저한테 월세랑 생활비 합해서 80만 원씩을 보내주신 덕분에 전 진짜 공부에만 열심히 매진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대기업까지 들어가게 됐고요. 솔직히 제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까지 입사할 수 있었던 건 100%다 고 사장님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받은 거 다 돌려드리고 싶어서 첫 월급 타서 딱 연락드렸는데 편찮으셔서 호스피스 병원에 계신다는 말 듣고서 엄청 운 거 있죠. 그래서 가끔 찾아뵀어요. 찾아뵈도 얼마 못 보고 나가야 했지만 조금이라도 뵙고 싶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감사하다는 말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고 사장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네요. 전 임종도 못 지켰는데. 명호 씨 얘기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각별하게 여기셨던 이유가 있었네요. 이제야 이해가 가요. 명호 씨는 이야기를 끝마치고서 시계를 한번 쓱 보더니 이제 가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제게 부조금이라며 건네더군요. 아까 하도 우는 바람에 부위함에 넣는 걸 깜빡했네요. 여기 부조금이요. 와줘서 고마워요. 혹시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특별한 인연이면 저한테도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고 명호 씨가 건네준 부조금을 부위함에 넣으려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봉투의 두께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살짝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봉투 안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무려 30장이나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엔 작은 편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 아주 짤막하게 고 사장님 가시는 길 여태 받았던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봉투에 돈을 넣었을진 100번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봉투를 부위함에 넣지 않고 따로 보관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돌려줄 심산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발인까지 모두 끝마친 후 저는 명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 사장님 큰아들이에요. 오늘 어머니 잘 보내드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발인까지 제가 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오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은 너무 급하게 보낸 것 같아서 식사도 할 겸 또 줄 것도 있고. 마침 제가 조금 있다가 퇴근이라서요. 제가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장소 문자 남겨주세요. 저는 명호 씨에게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오라고 주소를 남겨줬고 정확히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명호 씨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좋을까 한참 동안 고민하다 가방 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명호 씨의 손에 쥐어주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조금 금액 확인해 봤어요. 인간적으로 받기엔 너무 큰 액수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돌려주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네? 아닙니다. 이건 꼭 받아주셔야 돼요.
고 사장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신 게 얼만데 그거 값으로 다 환산하면 이거 100배도 모자라요. 아니에요. 그 돈을 받는 건 어머니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진짜 고 사장님 아들 같네요. 사실 처음 취업했을 때 고 사장님께 돈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첫 월급 탔다고 용돈 하시라고 보내드린 거였는데 어찌나 전화로 제게 욕을 하시던지 야 이 녀석아 넌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녀석이 이렇게 큰 돈을 덥석덥석 남한테 줘? 그래가지고 장가 가겠냐 이놈아? 막 이러시면서요. 너무 불같이 화를 내셔서 그때부터 몰래 돈을 모아서 3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이 봉투에 담긴 돈이요. 조의금으로 드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저희 어머닌 명호 씨한테 대가를 받아내려고 도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진짜 아들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도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명호 씨는 그냥 돕고 싶은 마음에 도운 아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울먹거리며 말을 끝마치자마자 명호 씨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카페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꼭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부조금은 신랑이 끝에 결국 명호 씨의 품에 꼭 안겨줬답니다. 혹시라도 정말 어머니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쓰고 싶다면 어머니가 생전했었던 선행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라는 말도 함께 전해줬습니다. 뭔가 의미 있게 쓰인다면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후 명호 씨는 저와 친형제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좀 많이 어리긴 했지만 그래도 집안에 막내 남동생이 생겼다 생각을 하기로 했죠. 어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나중엔 저희 쌍둥이 동생들과 아내에게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처음엔 낯을 좀 가리나 싶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금세 가족처럼 가까워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들이 명호 씨, 아니 명호를 많이 따르고 좋아해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저희 어머니도 이 광경을 보고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시겠죠?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와 명호는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인연이었고 서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인연을 저는 잃지 않고 쭉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기를 허튼 놈에게 낭비해버린 여자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저는 저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저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실제로 당해본 적이 있답니다. 네가 뭐가 잘나 다른 사람에게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하느냐 하고 언짢아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 온몸을 다 바쳐 그 사람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란 바로 제 전 남편이었죠. 그리고 그런 제게 아주 많이 고마워했던 그 집안 식구들 또한 저를 잔인하게 배신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가장 힘들던 시기에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역시나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인간들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더군요. 이를 악물고 했던 저의 복수와 그들의 처참한 말로에 대해 속 시원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누나인 신우인 대학 동기였어요. 절친한 사이는 아니어도 가끔 둘이 만나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는 적당히 친한 사이였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도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회인으로 살아가다 20대 중반 끝자락의 나이에 오랜만에 신우이와 만나 술을 한잔하게 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합석하게 된 근처 원룸에서 자취하던 신우의 동생인 남편과 첫 만남을 갖게 된 거죠. 남편은 당시 치대를 다니던 치대생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술자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종일관 얼굴이 귀까지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가 제게 연락해 이러더라고요. 나이야, 내 동생이 너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고 난리야. 그날 네가 처음 본 자기를 엄청 챙겨준 게 되게 고마웠던 모양이야.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멋진 커리어우먼의 모습이 너였다나 뭐라나. 아무튼 친해지고 싶대. 그렇게 전 얼마 뒤 신우이와 함께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둘이 미리 말을 맞췄는지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신우이가 핑계를 대며 먼저 일어서 버리더군요. 때문에 전 남편과 어색하게 술을 마시며 단둘이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쭈뼛대며 말도 제대로 못하던 첫인상과 달리 남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인생에 대한 주관도 확실한 사람이더라고요. 게다가 부모 사랑 또한 끔찍한 속 깊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혹시 저희 누나한테 들으셨어요? 저희 집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요. 그래서 저랑 누나 대출도 받고 알바도 쉬지 않고 하면서 학비 대고 생활비 벌어 쓰고 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계단 청소하고 막노동하면서 도와주시긴 하지만요. 전 얼른 졸업하고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런 듬직하고 또 다른 모습이 좋아 보여 몇 번 더 만나다 저와 남편은 인연이 됐습니다. 저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남편을 돕고 싶어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뭐야? 너 맨날 편의점 김밥이나 컵라면 같은 걸로 끼니 때우잖아. 돈 아낀다고. 그래서 내가 인터넷도 뒤지고 엄마한테도 물어봐서 건강식 좀 만들어 봤어. 앞으로 내 남자친구 밥은 내가 책임진다. 자기, 맨날 똑같은 티랑 바지만 돌려 입고 다니길래 내가 자기 옷 좀 몇 벌 사왔어. 그리고 학교 휴학하지 말고 이걸로 등록금 내. 이번에 아버님이 공사장 일하다 허리 크게 다치시고 네 과외도 2개나 끊겨서 등록금 내기 힘들어 했잖아. 고마워. 나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애 정말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 저는 제 능력이 되는 선 안에서 남편을 돕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밥에 반찬에 옷까지 사다 날랐고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남편의 지갑에 몰래 돈을 넣어주기도 했죠. 가끔은 월세도 내주고 한 번은 사정이 힘들던 남편을 위해 등록금까지 내줬어요. 나이야, 정말 고맙다. 넌 절대 우리 석호랑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연애하다가 꼭 결혼하렴. 난 너 아니면 다른 며느린 필요 없다. 꼭 결혼해서 우리 석호한테 나중에 다 보상받고 행복하게 살아. 그때 시모는 제게 전화해 울먹이기까지 하며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가족 사랑이 지극했던 남편의 영향으로 연애 초부터 시댁에 몇 번 놀러 갔었어요. 시모가 절 초대했었거든요. 같은 서울에 위치했던 시댁은 대체 언제 지어진 건물인가 싶을 정도로 낡은 빌라 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잘 살지 못해도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던 전 처음 시댁에 갔던 날 조금 놀랐어요.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집 벽과 천장, 화장실 등 곳곳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벽지는 누런 장판만큼이나 누래져 있더군요. 싱크대는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 곧 부수어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져 있던 진수성찬은 힘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를 환영해 주려 노력했을 시모의 마음이 느껴져 오히려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러 갈 때마다 음식 종류가 달라졌을 뿐 식탁 위엔 항상 그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죠. 우리 엄마 아빠는 네가 너무 좋은가 봐 나이야. 벌써 널 우리 며느리 하고 부르시잖아. 같이 사는 나한텐 맨날 김치, 멸치볶음 뭐 이런 반찬만 해주는데 너 올 때마다 우리 집엔 완전 잔치상이 펼쳐진다니까? 아무튼 내 동생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부모님 바람처럼 너 얼른 내 동생이랑 결혼해서 내 옳게 돼야 된다. 시누이 또한 자기 동생에게 잘해주는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전 시댁 식구들의 사랑도 듬뿍 받으며 남편과 연애를 했던 거예요. 저는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는 남편의 청혼을 받으며 5년의 연애에 종지부를 찍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치대 졸업 후 바로 페이닥터 일을 시작했어요. 치과 의사는 다른 의사들처럼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진료를 보고 개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경험을 쌓기 위해 한 치과에 페이닥터로 취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초보 페이닥터 시절에 드디어 제게 청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 형편이 어렵다지만 자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무슨 걱정이겠나. 자네를 많이 위해줬던 우리 나이, 모쪼록 눈에 눈물만 나지 않게 해주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나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첫인사를 하던 날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우리의 결혼을 당연하게도 쌍수를 들고 환영해 주었죠. 그렇게 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도와주시겠다는 친정아빠의 도움을 거절하고 제가 모은 돈에 약간의 대출을 받아 서울의 아파트 전세를 얻게 됐죠. 아직 남편이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 결혼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여윳돈으로 낡은 시댁 내부를 싹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도배장판하고 싱크대만 바꿔주는 거 아니었니? 얼마나 고쳤길래 눈까지 감고 들어가래. 너 돈 많이 든 거 아니냐? 그냥 아는 사람 중에 인테리어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렴하게 부탁할 수 있었어요. 자,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어머, 완전 새 집이잖아. 어떻게 옳게. 나 너무 좋아. 으, 평생 박복한 우리 팔째. 이런 집에서 다 살게 되네요, 여보. 고맙다, 새아가. 우리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구나. 공사를 위해 잠시 임시거처에 머물렀던 시부모님과 시누인, 완전 새 집이 된 자신들의 집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물기 어린 목소리로 제게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고마워, 여보. 난 당신한테 아직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말이야. 당신 누나는 내 친구고 어머님, 아버님이 날 워낙 예뻐해 주시니까 나도 더 잘해드리고 싶더라. 게다가 당신 부모님인데 내가 뭘 해드린들 아깝겠어. 막상 결혼하고 보니 시댁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빚이 많더군요. 남편은 부모님의 빚을 모른 척 할 수 없다며 아직 그리 많지 않았던 월급을 쪼개 꼬박꼬박 그 빚을 갚아드렸는데 그 또한 아무 불만도 없었죠. 남편은 그런 자신을 이해해주는 제게 정말 많이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제가 평소에도 자주 찾아가 시부모님을 챙기는 등 시댁에 잘하니 남편 또한 저희 친정에 무척이나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결혼한 지 2년 뒤 소중한 아들까지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남편은 자꾸만 개업 노래를 부르더군요. 아직 모아둔 돈은 많이 없지만 정 하고 싶으면 그냥 개업하면 되잖아. 당신 의사라 대출도 잘 나올 텐데 우리 여태 모아둔 돈에 보태서 들어보니까 다른 치과 의사들도 다 대출받고 개업해서 몇 년 안에 금방 갚는다던데? 이젠 어머님 아버님 빚도 다 갚아드려서 앞으로는 생활비만 도와드리면 되잖아. 그거야 말이 쉽지. 요샌 옛날이랑 달라. 무턱대고 개원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평생 빚에 시달리면서 살아서 웬만하면 큰 대출은 받고 싶지도 않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면 개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썩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5년 차가 지나면서부터 남편은 제게 점점 소홀해지더군요. 당신 어디야? 왜 여태 안 들어와? 나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연락하는 사이야? 전엔 어딜 가든 꼭꼭 미리 말해주고 가더니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내가 모르는 일정이 많아. 그리고 어딜 가면 간다고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서 말이라도 좀 해줘야지. 아유 진짜 우리가 무슨 20대 연인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그런 걸 꼭 일일이 말해야 돼?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다던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남편은 자꾸만
퉁명스럽게 변했어요. 그리고 술에 취해 들어오면 제게 종종 이런 잘난 척을 하기도 했죠. 당신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인 줄 알아. 당신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가 나 같은 의사랑 결혼한 거 진짜 행운인 줄 알라고. 뭐? 당신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물심양면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도 결국 나중에 치과 의사들 나 잡으려고 그렇게 희생했던 거잖아. 다 알아. 에휴, 당신 집이 내 친구 놈들 처가처럼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내가 진즉 내 치과 차려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 텐데 그걸 말이라고 해? 언젠 나 없으면 죽겠다더니 이제 와서 우리 친정이 아쉽다고? 난 당신 부모님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한 번도 그런 원망 해본 적 없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난 뭐 푸념도 못하나? 그런 남편에게 서운해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서먹해진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사랑스러운 며느리 왔습니다. 왔니? 왔으면 저기 설거지부터 좀 해라. 시부모는 전과 달리 저뿐 아니라 저희 아들에게까지도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분명 예전 같았으면 우리 며느리, 우리 강아지 하며 버선발로 마중 나와 어와둥둥 끌어안아주기까지 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종종 제게 연락해 밥 먹자, 술 먹자고 말하던 시누이 또한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제게 거리를 두려는 것 같더라고요. 나 지금 하고 있는 결혼정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보자. 무슨 일이 주말도 없이 1년 365일 바쁘답니까? 게다가 남편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저희 부모님 생신에 친정에 가서도 방에만 들어누워 있었어요. 야, 나이야. 제부 요새 일이 힘들어? 어째 요즘 볼 때마다 저렇게 시큰둥하고 방에 누워만 있는 것 같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 옆에서 계속 수다도 떨고 아빠랑 장기 두랴 같이 야구 보고 훈수 두랴 바빴을 텐데 말이야. 네 형부도 제부가 좀 변한 것 같다던데? 결혼해서 지방에 살던 친정언닌 친정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러던 남편을 보고 제게 의아한 듯 묻기도 했습니다. 언니와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남편과 시댁과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체 다들 왜 이러는지 저 또한 영문을 몰랐기에 답답하기만 했죠. 그렇게 약 1년 동안 소가리를 하던 제게 이번엔 또 다른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오더군요. 암이요?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전 그냥 소화불량 때문에 내시경을 받았던 건데 저 별로 아픈 데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검사상으론 아마 위암 단계 중 2기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건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니 최대한 빨리 수술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단순 소화불량 때문에 받은 위 내시경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위암 2기 판정을 받으니 아직 5살밖에 안 된 아들 생각에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물론 비교적 조기에 발견돼 생존율이 높다곤 하지만 암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보, 나 위암 2기래. 당장 수술해야 한대. 2기? 난 또 무슨 말기에라도 발견된 줄 알았네. 2기면 그냥 수술하고 항암하면 나을 거야. 괜찮아. 난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을 해? 당신 진짜 너무 변한 거 알아? 아니, 아무리 변했어도 당신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그런 반응이 말이 돼? 나도 걱정되지. 근데 난 배운 사람으로서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얘기해 준 거야. 당신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뾰족하게 굴더라. 아무튼 이번 일이 언제라고? 당신 입원해 있는 동안 재윤이 장모님께 좀 부탁해봐. 나 요새 일이 바빠서 맨날 재윤이 어린이집에 등하원 시키고 그런 거 힘들어. 우리 부모님도 두 분 다 일 그만두셨다지만 아무래도 원래 어린이집 선생이셨던 장모님이 애는 더 잘 봐주시지 않겠어? 같이 울어주진 않더라도 경악을 하거나 저를 크게 걱정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제가 감기에 걸렸다는 말을 한 것처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제가 입원을 하기 전에도 남편은 평소처럼 친구들과 술 먹고 회식 참석도 하는 등 할 거 다 하고 다니더군요.
게다가 분명 제가 시댁 단체 메신저방에 암 소식을 알렸건만 세 사람 중 아무도 제게 괜찮냐는 전화 한 통 하지 않더라고요. 수술 잘 받고 오거라 하는 짧은 답장만 시모 한 사람에게서 돌아왔을 뿐이었죠. 그렇게 전 엄청난 서러움을 안고 홀로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친정 엄마께 맡기고 말이죠. 부모님은 제가 수술한 후에도 저희 아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문병을 오셨어요. 우리 재윤이 엄마한테 맡긴 것도 미안한데 힘들 텐데 뭐하러 자꾸 와. 아빠도 치킨집 장사 때문에 힘드실 텐데 출근 전에 여기 들르는 거 이제 좀 하지 마시라고 해. 나 혼자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래도 그런 큰 수술을 한 딸을 어떻게 혼자 두니? 그런데 네가 수술한 지 벌써 며칠 된데 안서방이랑 네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코빼기도 안 비춰. 정말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안서방은 내 전화도 안 받더구나. 너 안서방이랑 요새 사이 안 좋았어? 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수술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얼굴 한 번을 비추지 않더군요. 부모님은 화가 나 하시면서도 이제 막 힘든 투병을 시작한 제게 꼬치꼬치 캐묻진 않으셨어요. 저 또한 전화해서 화내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물을 힘도 없어 대체 그들이 왜 이러는지 알지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려야 했죠. 그리고 수술한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엄마의 전화는 받지도 않았다던 남편은 제게 대뜸 문자를 한 통 보내더군요. 그리고 그 문자의 내용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하고 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상대인 것 같아. 수준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누나까지 넷이서 다 같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이제 그만 나랑 이혼해주라. 아이도 당신이 데려가. 그리고 당신이 협의 이혼 안 해줄까봐 내가 따로 변호사 통해서 소송을 걸긴 했거든? 이혼 소장은 내가 집으로 도착하게 해놨어. 난 우리 부모님 댁에서 지낼 테니까 소장 받으면 연락 줘. 웬만하면 좋게 좋게 합의해서 이혼하자. 그동안 자꾸 저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해대더니 남편은 진즉부터 저와 이혼할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시댁 식구들도 모두 한통속이었던 거죠.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어요. 몸이 약해지니 마음까지 약해진 상태라 더더욱 쉽사리 눈물이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엄마도 갑자기 울던 저를 보고 놀라더니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곤 남편의 기가 막힌 문자를 보고 노발대발하며 그놈에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그놈은 엄마의 전화를 여전히 받지 않았죠. 불쌍한 우리 딸,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말을 한단 말이냐. 네가 안서방하고 네 시댁이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암 걸린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그동안 안서방하고 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나도 이 사람이 이혼 생각 갖고 있었는지 몰랐어. 엄마, 가뜩이나 나 때문에 걱정 많을 텐데 이런 모습까지 보여줘서 미안해. 이건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까 오늘은 그만 재윤이 데리고 돌아가줘. 나 쉬면서 생각 좀 하고 싶어. 저를 걱정하던 엄마를 돌려보낸 뒤 저는 신우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이는 화를 내는 제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서 쌀쌀맞게 굴더라고요. 형님, 아니, 야 안소영. 지금 네 동생이 나한테 이혼하자는데 이게 가족끼리 다 상의가 된 거라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설명을 좀 해봐. 어떻게 다들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가 있어? 아, 석호가 연락했구나. 맞아. 석호 너랑 이혼하려고 짐 싸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어. 야, 그냥 골치 아프게 질질 끌지 말고 이혼해. 석호가 이제 네가 싫다는데 가족들이 뭘 어쩔 수 있었겠어? 그리고 솔직히 석호가 언제까지 남의 치과에서 일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너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여자 만나서 빚 없이 개원도 하고 인생을 좀 활짝 피워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걔 하나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도 좋고 옆에서 나도 덕 좀 보지. 너희 집안은 너희 결혼할 때 서울에 집 한 채 얻어줄 능력도 안 됐잖아. 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야?
야, 이게 현실이야, 현실. 친구가 뭐 밥 먹여주냐? 나중에 남는 건 쓰잘데기 없는 친구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랑 돈이야. 우리 가족하고 석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고 깔끔하게 이혼해. 애도 너 준다고 했다며? 그럼 됐지 뭐. 아무튼 나 일하는 중이니까 끊는다. 신우인 언제 제 친구였냐는 듯 그런 분통 터지는 소리를 해대다 전화를 끊더군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울다가 진이 빠진 저는 더 이상 소리 지를 여력도 없어 남편에게 이렇게 답장했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네 누나랑 통화했어. 대출 받으면 지금도 충분히 개혼도 할 수 있으면서 부잣집 여자 만나서 더 떵떵거리면서 살겠다고? 옛날 시절은 기억도 못하고 자만심에 빠져서 욕심에 눈이 멀었지 네가? 난 이혼 못하니까 계속 소송을 걸든 어쩌든 네 마음대로 해.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다시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은 아빠와 지방에서부터 문병을 왔던 언니도 투병 중인 제게 남편 이야기를 차마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죠.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으니까요. 회사를 휴직했던 전 수술한 지 일주일 뒤 퇴원하고 난 후에도 한동안 엄마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엄마가 먼저 아픈 절 위해 그래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치료를 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 말이 휴식이지 어떻게 제가 편히 쉴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과 시댁 인간들에게 한순간에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그놈이 집으로 보냈다는 소장을 받아보니 소송 이유도 가관이더군요. 집안일 소홀해 아이를 내가 방치하고 놀러 다녔다고? 순 거짓말이잖아. 의사식이나 돼서 이런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 나랑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소장을 받은 지 얼마 뒤 시댁에서 지낸다던 남편이 집으로 절 찾아왔더라고요. 그놈은 죽일 듯 자신을 노려보던 제게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몸도 멀쩡해 보이네.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멀쩡해 보이냐? 이 동태 눈가라? 가뜩이나 아픈 마당에 너랑 네 집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야. 무슨 생각? 내가 이혼 못 해준다고 분명 답장하지 않았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나한테 소송 걸었던데 넌 저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니? 한심하다 한심해. 그러니까 괜히 지저분하게 법정 공방할 필요 없게 당신이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되잖아. 나 공짜로 요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달이 재윤이 양육비 100만 원씩 보내줄게. 그리고 우리 2년 전에 사서 이사한 지금 이 아파트 있지? 그거랑 우리 현금, 주식, 적금 다 합해서 80% 이상 당신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우리 그만 이혼하자. 이 정도면 나 완전 다 주는 거야. 돈밖에 모르는 당신은 인생에서 돈이 다인 줄 알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돈 많은 여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 생각에 그 큰 돈을 주면서까지도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자식까지 버리고. 넌 네 아들한테 부끄럽고 미안하지도 않니? 나가. 당장 나가. 당신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나중에 분명 돈 욕심 날걸? 간다 가. 갈 테니까 밀지 좀 마. 아무튼 오늘 내 제안 다시 잘 생각해봐. 저는 끝까지 얄밉게 구는 남편의 등을 향해 쿠션을 집어던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놈의 행동이 한 발 빨라 쿠션은 현관문에 맞고 툭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 이번엔 신우이가 제게 전화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한다는 말은 아주 충격적이고 추접하기 그지없더군요. 너 내 동생이랑 이혼 안 한다고 했다며? 야, 그만 추하게 굴고 이혼해. 사실 내 동생 여자 있어. 너 내가 결혼정보회사 다니는 거 알지? 내가 거기서 생긴 것도 괜찮고 집도 잘 사는 여자 내 동생한테 직접 소개시켜줬어. 넌 바람나서 다른 여자까지 있는 남잘 끝까지 남편 삼고 싶니? 우리 좀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살자고. 신우이는 마치 전의 통화처럼 이번에도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나니 분노보다는 혐오감이 들더군요. 온몸에 벌레가 드글드글 기어다니는 듯한 불쾌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돈을 위해
그런 더럽고 추잡한 짓까지 서슴지 않는 남편과 시댁 인간들이 너무 지저분한 쫌생이처럼 느껴졌어요. 사람 같지도 않고 마치 벌레처럼 보였죠. 그래, 인간도 아닌 벌레들하고 이혼 한 해 만에 하면서 기운 빠지게 싸워봐야 뭐 하겠어. 그냥 빨리 정리해버리고 우리 아들 위해서 내 건강이나 신경 쓰자. 지금은 내 몸 회복이 우선이야. 이런 인간들은 언젠가 분명 천벌을 받을 거야. 결국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전 다시 남편과 만나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대신 확실히 하고자 남편이 내건 조건에 대해 각서를 받아두었죠. 자, 각서까지 썼으니까 이젠 딴소리 말고 깔끔하게 이혼하기다. 바라던 바야. 야, 이 벌레 같은 자식아. 너 여자도 있다며? 이제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 등쳐먹을 생각이 아주 신났겠다. 이제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숨길 거 없이 그냥 하는 말인데 너무 좋지. 그 여잔 솔직히 그냥저냥인데 돈이 무지하게 많잖아. 그 여자 집이 얼마나 빵빵한지 알아? 그 여자 아빠가 특히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결혼하면 나한테 그냥 치과도 아니고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 통째로 빌려줄걸? 그럼 난 거기에 페이 닥터들도 아예 전문의들로만 빵빵하게 뽑아서 써야지. 진짜 누나가 제대로 된 봉을 소개시켜줬다니까. 아, 맞다. 당신 나한테 돈 받았으니까 혹시 그 여자 찾아내서 폭로하거나 하는 건 암묵적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인 거 알지? 저는 한심하고 찌질한 그놈의 말을 정색하며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애 5년, 결혼 생활 6년, 도합 11년이라는 그놈과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사이에 아이가 있어 우리의 이혼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리되기까진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이를 악물고 암과 싸워냈죠. 그래, 차라리 더 질질 끌지 않고 잘 갈라섰다. 천성이 그렇게 배은망덕한 인간들하고 복수한답시고 얼굴 맞대봐야 아픈 네 기운만 더 빠지지 않았겠니. 우리 딸, 네 옆에 네 언니도 나랑 네 아빠도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재윤이도 이 엄마가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힘든 시기를 혼자 버텨내던 저를 위해 아이와 함께 자주 절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걸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이혼이 확실히 정리되고 제 몸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길 기다린 거죠. 그 집 인간들이 벌레처럼 느껴져 이혼은 했다지만 저를 처절하게 배신한 그 인간들에겐 꼭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이혼이 마무리된 시기에 제 몸은 전보다 그나마 많이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놈이 지레 우려했던 바로 그 일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전에 미리 뒷조사를 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윤아정 씨 맞으시죠? 만나고 있는 사람이 치과 의사인 안석호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그 인간 전처되는 사람입니다. 전처요? 아, 몇 년 전에 사치가 심해서 이혼했다던. 그 여잔 예상대로 제 전남편이 유부남이었던 걸 모르고 만났던 것 같더군요. 저는 그 여자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해 주었죠. 몇 년 전이요? 사치가 심해요? 황당하네요. 저 그놈하고 이혼서를 접수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이혼 확정된 것도 이번 달 일이었고요. 제가 연애 시절 그놈 치대 다닐 때부터 등록금 내주고 월세 내주고 뒷바라지란 뒷바라진 다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놈도 시댁 인간들도 평생 저한테 은혜 갚겠다면서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달 전 제가 암에 걸리자마자 이때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하대요. 그 집 부모는 제 전화 받지도 않고 친구였던 제 시누이는 오히려 자기가 일하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직접 자기가 여자를 골라 그놈한테 소개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차죠? 제 생각엔 그게 그쪽 같은데 맞나요? 제 말에 그 여자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조금은 측은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그놈하고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전 그쪽이 그놈하고 똑같은 인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났다고요. 그래도 그놈이 그쪽을 돈 때문에 만난 거라고 폭로해 주려고 사람 써서 그쪽을 찾아내놨어요. 그놈한테 복수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사람이 미쳤다고 유부남을 소개받겠어요? 게다가 유부남이 어떻게 애초에 그 회사에 가입이 되나요? 아무리 가족이 거기 직원이라고 해도요. 제가 보기엔 그놈 누나가 등록도 안 된 자기 동생을 회원이었던 그쪽한테 유부남이라는 걸 속이고 멋대로 소개시켜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전 그 사람이 당시 유부남인 것도 몰랐고 그 회사에 당연히 가입돼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자기 인생 철학도 확실하고 가족 사랑도 끔찍한 것 같길래 마음이 들어서 계속 만난 거예요. 저한테도 끔찍이 잘해줬고요. 근데 정말 사실인가요? 저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이랑 살고 있는 집까지 가봤는데요. 그 빌라 2층에 있는 집 말하는 거죠? 네. 그놈 암수술 받은 저 내팽개치고 저한테 이혼소장 보내면서 자기 부모 집 들어가 살았었어요. 아마 그때 가보셨던 거겠죠? 그 집 낡은 외관에 비해 아니 엄청 번쩍번쩍하지 않았나요? 그거 다 제 돈으로 해준 거예요. 그런 저한테 그 인간들이 이런 못돼 처먹은 짓을 저지른 거라고요. 그 인간 말하는 거 보면 멀쩡해 보이고 잘해주기도 한다고 했죠?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껌뻑 속아서 헌신하고 결혼해서 결국 헌신짝 된 거죠. 저는 그 여자에게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제게 각서를 써주던 날 전 남편이 그 여자에 대해 봉인이 뭐니 했던 말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놈은 몰랐겠지만 혹시 몰라 대화를 전부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찾아올 복수의 순간을 위해 말이죠. 작고 여리여리했던 그 여잔 충격에 몸을 휘청거리더군요. 그리곤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곤 제 연락처를 받고 위태위태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저처럼 피해자인 그 여자가 참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한 일은 신우이가 일하던 결혼정보회사에 쳐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좀 나와보세요. 이 회사는 멋대로 고객정보 빼돌려서 남의 가정 파탄내는 짓거리를 묵인해 줍니까? 이거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야,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래? 여기 내 직장이야. 가자마자 소리치는 저를 보고 기겁한 신우이가 달려와 속삭이더군요. 하지만 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결국 책임자라는 사람이 나와 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신우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우리를 따라 들어왔죠. 저는 책임자에게 신우이를 내보내달라고 말했어요. 안소영 씨, 나가 계세요. 그냥 저도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나가시라니까요. 자, 김나희 씨라고 했죠? 안소영 씨 내보냈으니까 이제 말씀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남의 가정을 파탄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그 사람이 신우이를 내보낸 뒤 조목조목 신우이와 전 남편의 만행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책임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죠. 그러니까 안소영 씨가 김나희 씨가 이혼하기 전에 저희 고객 한 분을 저희 회사에 가입도 안 돼 있고 심지어 유부남이었던 김나희 씨 남편, 그러니까 안소영 씨 동생에게 소개시켜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 가정 망가진 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우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흰 정말로 몰랐어요. 모든 건 안소영 씨 독단으로 벌인 일입니다. 그래도 저희 회사 직원으로 인해 피해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내부 회의 뒤에 안소영 씨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일을 본보기 삼아 앞으로 사내 규정도 강화하고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책임자는 허리까지 숙여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렇게 책임자의 약속을 받고 그 방을 나오니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신우이가 제게 다가와 너 진짜 다 얘기했어? 하는 가소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신우이에게 썩소를 지어준 뒤 자리를 벗어났고 이젠 버릇하 못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신우인 곧이어 자신을 방으로 부르는 책임자의 말에 쩔쩔매며 불려가야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신우인 난리 법석을 피우며 제게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일부러 그 전화를 피하지 않고 여유롭게 받았습니다. 야, 너 진짜 정신 나갔냐?
너 때문에 나 회사에서 잘렸어. 이제 나이도 있어서 진짜 이직 힘들어서 겨우 발붙이고 다니던 회사인데 너 때문에 다 망했다고. 게다가 그 여자 집안에서 회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회사는 그 책임을 나한테 다 묻고 나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 나 진짜 그진데 그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생겼다고. 너 진짜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지금 내 동생도 그 여자한테 차이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라고. 네가 그 여자한테 다 폭로한 거지? 네가 내 동생하고 내 인생을 다 망쳤어. 내가 왜 책임져? 애초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게 너희 남매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친구 배신하고 그런 짓을 하래? 난 너 같은 직원을 둔 너희 회사랑 자기가 속은 것도 모르고 인생 망칠 뻔한 그 여자 구해준 죄밖에 없어. 난 누구들이랑 다르게 내 인생뿐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거든. 야, 너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알았어? 너나 네 동생이나 과한 욕심 부리려다가 닥쳤던 개꼴이 된 게 아주 꼴 좋다. 신우인 할 말이 없었는지 시근덕대며 전화를 툭 끊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전 남편과 만났었던 여자분은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하곤 사례금이라며 1,000만 원을 건네줬어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쪽 아니었으면 전 큰일 날 뻔했던 거잖아요. 사실 저 예전에 거의 결혼하자마자 사고로 사별했었어요. 그 뒤로 드디어 비슷한 아픔 있는 남자 만나서 나도 행복해지려나 했는데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한테 속았던 거네요. 전 아무래도 이번 생엔 남자 운이 없나 봐요. 그까지 남자 운 좀 없으면 어때요? 저도 그딴 놈한테 무려 11년을 낭비했는데요. 이제 남자 생각 있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는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보란 듯이 열심히 살아봐요. 하지만 전 그 돈을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리고 마음씨도 착해 보이던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위로를 해준 뒤 자리를 떠났죠. 그런데 그날 그 여자에겐 듣지 못했지만 그 여자의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더군요. 이것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맛이 들렸는지 이번엔 전 남편이 한 달쯤 뒤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원망의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것도 술에 취해서 말이죠. 당신 어떻게 한때는 그래도 부부 사이였던 나한테 그리고 가족이었던 우리 누나한테 이렇게 무섭게 굴 수가 있어? 나 만나던 여자 아빠란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완전 극대노해가지고 우리 치과 찾아와서 다 뒤집어 엎고 갔어. 그것도 며칠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찾아와서 말이야. 대표 원장님이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고소도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할 거면 얼른 하라고 소리치더라. 워낙 돈도 많고 사회 고위층 사람들하고도 친한 사람이라 무서울 거 없다면서 말이야. 결국 나 병원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원 환자들한테까지 실체 까발려지고 개망신당하고 치과에서도 잘렸어. 원장님은 나 자르면서 완전 벌레 보듯 보더라. 원장님 이쪽 분야에서 발 넓은 분인데 나 완전 망했다고. 서울에서 취업길도 완전 막힐 거야.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내가 내 돈도 다 줬잖아. 당신도 당신 누나도 참 염치 없다. 나한테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진 그새 까맣게 잊고 니들이 당한 것만 생각하면서 나한테 전화로 원망을 해? 그래, 돈 받았어. 근데 네가 암묵적으로 그 여자한테 말하면 안 되니 뭐니 했던 말에 내가 알았다고 했어? 아니면 우리 이혼하면서 네가 썼던 각서에 나도 복수 안 하겠다고 썼어? 아니잖아. 그렇게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더니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갔냐? 내가 그럼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난 뭐 따지고 보면 한 것도 없어. 억울한 피해자인 그 여자랑 네 누나 회사 찾아가서 모든 사실 다 얘기해 준 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일이 이렇게까지 돼서 너랑 네 누나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줄 누가 알았겠어? 역시 세상에 천벌이라는 건 있는 건가 보다. 이번 기회에 네가 꼭 배웠으면 좋겠네.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고 은혜를 모르는 놈에겐 천벌이 내린다는 걸 말이야. 너 나한테 각서 있는 거 알지? 한 번이라도 양육비 밀려봐. 나 변호사 선임한다. 그렇게까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전 남편은 대단한 집의 딸을 건드린 벌로 치과에서도 잘리고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다더군요. 욕심에 눈이 멀어 가진 재산의 대부분도 저에게 전부 넘겼으니
그놈과 그놈 가족에게 남은 건 허탈함과 텅 빈 주머니밖에 안 남게 된 거죠. 시모와 시부는 전 남편이 취직한 뒤 곧바로 일을 그만두고 전 남편에게만 목매며 살았으니까요. 저는 그 뒤 괴로웠던 항암을 끝내고 다시 회사에 복직하며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집을 팔고 친정으로 들어오길 바라셨지만 두 분의 집은 제 직장에서 너무 멀었어요. 게다가 그놈과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지만 첫 자가라 이곳저곳 인테리어에 공들인 부분이 많아 애착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놈의 흔적만 집안에서 싹 다 지워버리고 아들과 아주 행복하게 재미나게 살고 있답니다. 아, 한 번은 시모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배신당한 후 한 번도 연락이 닿지 못했던 시부모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우리 애들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완전히 콩가루 됐어. 우리 아들은 우리랑 소영이가 괜히 자기를 부추겨서 너랑 이혼하고 망하게 된 거라면서 소영이가 회사 상대로 소송 걸려서 토해내야 했던 배상금도 나 몰라라고 서울에 있는 치과에 취직도 못해서 경기도 치과에 취직해서 혼자 원룸에 살고 있어. 그리고 우리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한 거라면서 집엔 발길도 안 한다. 시모는 나 몰라라 한 남편 대신 겨우 하나 가지고 있던 재산인 집을 팔고 월세집으로 이사가 신우이의 배상금을 내줬다는군요. 자기 부모의 집을 날려버린 신우인 정신 못 차리고 여태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있어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요. 때문에 시모는 그 나이에 다시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됐고 몸이 약해져 공사장 일을 할 수 없었던 시부는 폐지를 줍고 다닌다고 했어요. 어쩌라는 건가 싶어 저는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아줌마 집이 이제야 콩가루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뭘 모르시네. 아줌마네는 그토록 아줌마 아들하고 아줌마 가족에게 잘했던 절 배신할 때부터 이미 콩가루였던 거라고요. 그렇게 서로 위해주는 가족인 척하더니 꼴 좋습니다. 내가 아줌마 집도 그렇게 다 고쳐주고 아줌마 아들 주던 돈 이외에도 매번 따로 용돈도 챙겨드렸었는데 그런 절 배신한 대가라 아주 꼴숩네요. 아줌마, 집안 콩가루 된 걸 제 탓하기 전에 아줌마랑 아줌마 남편이 얼마나 가정을 개판으로 꾸렸는지부터 되돌아보세요. 전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차단합니다. 저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걸 느끼며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엔 제 전 남편이 제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자기 번호를 진즉 차단해 놓은 지 오래인 걸 아는지 다른 사람 휴대폰을 빌려서 말이죠. 그것도 술에 취했는지 맞춤법도 제대로 맞지 않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 건강은 좀 어때? 우리 재윤이는 잘 지내고? 여보, 난 잘 못 지내. 나 너무 외롭다. 계속 연락해서 돈 좀 보내라는 가족들은 진즉 손절한 지 오래야.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던 사람은 당신 하나였어. 여보, 난 이제 개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신하고 재윤이랑 행복하게 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여보, 나 당신이 그렇게 아껴주던 석호야.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라.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도 나인 걸 알고 금방 끊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 싫어. 넌 내 인생에 그 끔찍했던 암세포보다도 더 극악무도하고 진절머리 나는 놈이야. 스스로 복을 걷어찬 건 바로 너니까 평생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 그게 바로 너한테 하늘이 준 천벌일 테니까. 각서대로 꼬박꼬박 양육비 보내는 건 절대 잊지 말고. 그 뒤 그 번호도 차단해버려 그놈에게 또 연락이 왔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절 처절히 배신한 그놈과 그 집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더 이상 제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지금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며 저희 아들과 아주 씩씩하게만 살아가고 있네요. 어차피 그놈이 망했다고 한들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있으니 밥도 못 먹고 굶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한 삶을 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놈은 평생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돈 주고서도 절대로 못 살 자신에게 그토록 헌신했던 아내와 자기 핏줄인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그 집안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런 콩가루 집안과 엮였었던 과거는 이 사연을 신청하며 이만 기억 뒤편으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저에겐 저를 배신한 그 집안 인간들보다 늘 딸인 저를 걱정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엄마 껌딱지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아들이 훨씬 소중하니까요. 그러니 저는 앞으로 저에게 남은 가족들에게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겨우 되찾은 건강을 열심히 유지하며 몇 년 뒤엔 꼭 완치 판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말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짓거린 분명 불행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올 거라는 쉽고도 간단한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제 사연을 듣고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것을요. 더 많은 화를 스스로 자초하기 전에 하루빨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길만이 더는 인생을 망치지 않는 길이라는 말을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이 여러분께 조금의 즐거움이 남아 드렸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